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정치권은 사력을 다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선거판은 각종 막말 논란에 부동산 관련 의혹까지 더해져 과열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당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다음 주부터가 이 총선 전쟁의 정점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어떤 돌발 변수가 또 튀어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 당 주요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해온 서울 한강벨트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중도층을 향해 여당에 속지 말라며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신유만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송파에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서 살려달라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읍소작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 대표는 서울 송파부터 마포와 서대문까지 서울 한강벨트와 격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민주당의 단독 과반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국정 감시 견제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절대 황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대체 뭘 했습니까? 차라리 놀았으면 낫습니다. 망쳤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당내 공천 갈등 당시 대립했던 고민정 후보가 출마한 광진을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잘 지내시는가, 목소리는 괜찮으신가 걱정도 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고민정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 대표는 유세 장소를 이동하며 진행한 SNS 방송에선 윤 대통령이 꽂았거나 가까운 후보들이 지역에서 열세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흘째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이른바 명령대전을 펼치는 인천 계양구도 찾았는데 범죄 세력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게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개 선거구 모두 야당 의원이 현역인 경기 부천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차량에 올라 국민의힘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길 겁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사흘 연속 서울과 경기 지역 유세에 집중하면서 수도권 위기론의 돌파구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여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지적에 그때그때 반응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게 민주당과의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부족한 점이 있고 비판하실 지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바꿀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대결을 펼치는 인천 계양도 찾아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이른바 범죄 연합 세력으로 규정하며 2조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판세로는 이번 총선에서 100석도 쉽지 않다는 판단 속에 당분간 경합 지역 유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현재 선거판에서 불거진 부동산 관련 의혹 가운데 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이른바 사기 대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양 후보가 어떻게 대학생 딸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느냐가 핵심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대출 석 달 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은 2021년 4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대출 당일 이 가운데 6억 원을 어머니가 강남집을 사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석 달 뒤 은행 사후 점검 때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금고에서는 사후 관리까지 됐구나 유지를 했던 거죠. 양 후보 측은 편법 대출임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 금고에서 제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집을 사면서 진 빚을 갚은 게 맞고 딸이 제출한 서류도 허위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논란이 되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모레부터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이 쓰였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강남 집을 사는 것을 포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양 후보가 강남 입성을 위해 사업자 대출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한 만큼 비판 여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 후보가 31억 원에 산 아파트는 현재 39억 원에서 43억 원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확실히 부동산 의혹 문제에 대해 각 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대응엔 다소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하는데 우선 국민의힘은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직접 시민들을 만나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꼼수고 편법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아직 모르는 민주당이 사안을 애써 격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대출 논란에 대해 약간의 편법이라고 한 민주당을 재차 직격한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영끌 논쟁 속에서 약간의 편법적인 대출을 통해서 공영훈 후보에 대해선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날 증여하고선 지정을 몰랐다고 했다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가세해 이재명 대표의 과거 욕설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국민의힘은 조국 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의 거액 수입 논란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역대급 내로남불 그 후보의 그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 남편이 다단계 업체를 변호한 점을 겨냥해 다단계 피해자들도 찾아가 면담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각 후보들이 대응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대신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선 막말로 정치 언어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반격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재개한 양문석 후보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원색적인 비판에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면서 쓰레기통이란 표현으로 반박했습니다. 쓰레기란 말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에서 그 논란 관련해서 대응이 있으실지. 아니요, 후보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논란 확산에 잠시 유세를 중단했던 양 후보는 어제 저녁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편법 대출에 대해선 업계 관행에 기대 경계심이 무뎌졌던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 의혹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출 영업을 하던 새마을금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대출일 뿐 피해를 본 사람도 기관도 없다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양 후보는 당선될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짜뉴스, 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를 상대로 한 성적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 후보도 늘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 더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 투개표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 장소가 4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어제 대회의실이 있는 이곳 4층 복도의 정수기 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카메라엔 KT통신 장비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당시 이곳에는 가요교실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사전투표소 두 곳에서도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과 인천 등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기종입니다. 경찰은 40대 유튜버가 사전투표나 개표 장소로 예상되는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7개 시도 26곳보다 늘었습니다. 하나같이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같이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곳들입니다. 행정공간 외에는 주민센터로 자치센터로 이용되기 때문에 상시 오픈이죠. 피해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확보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카메라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관위는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 요인마저도 정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해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를 종이라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음모론으로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한 만큼 강성 여권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전투표 신뢰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당의 황대위 일부 관계자가 마치 사전투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한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국민의힘도 선관위에 엄격한 투개표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확실하게 감시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겁니다. 믿고 사전이든 본투표든 무조건 투표로 나가셔야 돼요. 선관위는 전국의 모든 투개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안팎에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점검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직접 몰카 탐지기와 같은 장비를 활용해 점검하는 등 전국적인 특별 점검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총선 11일을 앞두고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이른바 사기 대출 의혹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의 리스크까지 이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나 재산 문제 연일 논란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도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 지도부에서는 특히 양문석 후보 딸의 부동산 대출 문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후보의 개별 대응에 맡긴다 이런 입장인데요. 핵심 관계자는 선거가 네거티브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지도부에서 개별 후보들의 의혹에는 일단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 냈다고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명계인 양 후보를 지켜야 한다. 불법이 밝혀지면 그때 처벌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 후보가 딸의 11억 대출을 당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보도가 추가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신속하게 아니라고 언론에 대응한 것도 참 눈길을 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양 후보가 딸의 11억 대출을 공천 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이 당 관계자는 TV조선에 공천 신청 때 직계 존비 속의 대출도 다 신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앞서서 갭투자 논란에 공천이 취소됐던 세종갑 이영선 후보와 비슷한 허위 신고 사례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추가 공천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니까 논란 확산을 신속하게
신속하게 당이 차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야당으로서 민감한 문제라는 점도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편법 대출이라는 점은 양문석 후보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럼 이로써 논란이 일단락되는 걸까요?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 흐름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수사 외압 의혹에 자진 사퇴한 이종섭 호주대사와 양 후보의 검색량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이 대사가 사퇴한 어제 양 후보 검색량이 이 대사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이종섭 대사가 여론의 문매에 깜짝 입국한 날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네. 일단 여당은 양 후보 문제로 공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까 언급한 이종섭 대사 문제 이제 사퇴를 해서 그럼 이제 여당은 일단 좀 위기를 넘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황상무 전 수석 사퇴에 이어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 맞춰서 이종섭 대사 사퇴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는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런 게 지금 여당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건의로 문제 사항들을 처리했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하면서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이런 호소 연설에 더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그렇다고 줄어든 게 맞을까요? 예, 여당 리스크 줄어든 게 맞느냐 이게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 당정이 한창 갈등 기류였던 지난주까지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서로 답답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졌었고 대통령실에서는 반면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만 때리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종섭 대사 사퇴 시기와 맞물려서 야권 후보들의 각종 논란이 함께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공세까지 집중이 되니까 어느 정도 당 내부 갈등이나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대치 상황은 해소가 된 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문제가 여전히 뇌관이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올해 2,000명 이 증원 숫자를 놓고 대통령실의 다소 강경한 태도에 여당 후보들이 더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최근 들어서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협 지도부에서는요 20석에서 30석 당락이나 낙선 운동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화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는 다소 요원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요인들이 혼재해 있는데 주말 사이에 양당의 판세 분석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이 국민의힘 일단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열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 사퇴는 해임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다. 여당의 완전한 반등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최 기자, 제3정당, 이른바 제3지대, 이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녹색정의당 제주 4.3 민중항쟁 노동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요, 모두 당대표인 이낙연 또 이준석 대표의 출마지죠. 광주와 경기도 화성으로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주제로 호남 유세로 또 선명성을 더 강조하는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거리 곳곳에서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 노래도 많이 들립니다. 올해도 익숙하고 쉬운 멜로디로 이 트로트가 대세라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그 배경까지 알아봤습니다. 후보 연설에 앞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송에 맞춰 흥을 돋굽니다. 이 노래가 일단은 리듬이 우리 정서에 맞아야 되는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청년층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영웅, 김호중과 같은 트로트 스타의 노래를 선거송으로 적극 활용 중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요새 보니까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주민들한테 가장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트롯이다.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트로트가 등장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유권자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번 총선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40대 미만 유권자보다 높은 첫 선거가 됐습니다. 평소에 접했던 그 트로트 멜로디를 접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보다 쉽게 가슴에 다가오고. 다만 일부 격전지에선 트로트 선거송이 젊은 층에게 역효과를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혁신당은 트로트 대신 최신 아이돌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유권자의 길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송 전략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시야를 뿌옇게 가렸던 황사가 오늘은 조금 거쳤습니다. 오늘도 영향권에는 있었지만 어제보다 공기질이 많이 좋아지면서 짧은 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황사가 다시 짙어질 것 같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자전거들이 한강 옆을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어린이들은 바지까지 걷고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오늘 약속을 잡아가지고 같이 오게 됐어요. 심심하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어제 이곳에서 남산타워 윤곽만 겨우 보였는데요. 지금은 황사가 걷히면서 훤히 보입니다. 어제 매우 나쁨이던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여의도 공원은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보드게임도 좀 하고 여기 경치 보면서 테이블이랑 매트랑 보드게임 그런 거 가져왔어요. 남산을 찾은 시민들은 짧은 봄이 아쉽기만 합니다. 봄을 느끼기에는 좀 많이 짧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또 확 더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한반도 상공의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바람이 좀 강하게 불었다거나 미세먼지를 외부 쪽으로 날리는 경우 없어지는 거고요. 그 외에 있는 미세먼지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20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황사도 그렇고 요즘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폭설까지 내렸는데요. 봄철 이상기후로 문을 닫은 스키장이 다시 개장하는가 하면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새싹이 움튼 산자락을 따라 은빛 설원이 펼쳐집니다. 스키와 보도가 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겨울이 다시 연장돼서 봄과 이렇게 공존하는 느낌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스키장은 당초 지난주 폐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40cm 가까운 폭설이 내리자 이번 주말 휴일 이틀간 다시 임시 개장했습니다. 스키어와 보도들은 이렇게 슬로프를 질주하며 색다른 봄을 즐겼습니다. 스키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강릉 경포호. 벚꽃축제 기간이지만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상충객들은 멀리 설산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벚꽃 대신에 설산이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즐겁게 해줘서 강원도의 또 매력을 또 한번 느껴보고 갑니다. 강릉시는 경포호 벚꽃축제 기간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영랑호 벚꽃축제를 주관하는 속초시는 SNS에 하늘을 이길 수 없었다며 사과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건조하기 일수인 봄철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져 곳곳의 개화가 늦어지는 걸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속초와 경주, 구미 등이 벚꽃축제를 연장한 데 이어 서울 영등포구도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 공백을 메우던 교수들마저 한계가 왔다며 외래 진료를 일부 중단하는 등 진료 일정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의 대화 창구에서는 복지부 차관이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넘게 전공의 없이 진료를 봐온 탓에 한계 상황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환자를 줄이거나 그런 것 없이 봤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지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4월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뒤 다음 날 근무는 쉬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대학병원 중 처음으로 다음 달 5일부터 금요일 외래 진료를 중단합니다. 충북대 비대위 측은 주 1회 외래 휴진으로 체력을 보충하고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필수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주 52시간 진료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교수들은 언론 대응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의견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박민수 차관께서 좀 언론 대응에서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 주시면 대화에 어쨌든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교수들은 소통창구 단일화 요구에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의식을 잃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완주에서는 축사에 불이 나 돼지 7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소방차와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있습니다. 길가엔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려는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여기 나기 시작하니까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너무 심하게 들어올 정도? 이 불로 주민 14명이 긴급 대피하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화재가 난 집에 살던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엔 계단은 물론 현관 밖까지 새까만 재가 수북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주민 8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이 전동 킥보드 배터리 가부하로 일단 추정은 되고요. 축사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전북 완주군의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7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글로벌 투자사로 둔갑한 불법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등록증을 보여주고 인터넷 백과사전에 업체를 셀프 등록하며 홍보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여기에 속아 피해본 액수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송무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등록증을 내건 자칭 투자자문업체 후이구 FX. 60대 A씨는 외환과 가상화폐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로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 노후자금 8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익률을 확인하고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해당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드가 그렇게 더 커야만이 효과가 빠르다. 많이 물린 사람은 3억 이상도 물렸고 그거를 갖다 떡분이 갖다 올려놓더라고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가 되지 않음에도 엄청난 수익률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허위의 숫자에 불과하고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100여 명,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가 레이 달리오의 성을 딴 또 다른 업체 달리오 DB도 고배당 펀드에 투자하는 외국계 투자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금융사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셀프 등재를 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홍보 기사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도 금융당국에 등록이 안 된 불법 투자 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체 소비자 포털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수서와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이 오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20분에 오갈 수 있어 수도권 출퇴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통 첫날 오후 기준으로 8,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첫날 풍경을 장윤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새벽 5시 반, GTX-A 첫 차가 동탄역 승강장에 들어옵니다. 첫 승객은 초등학교 3학년 최준서 군.
이거 타려고 잠도 안 자고 일어났어? 이른 시간 애완견과 나들이 나온 승객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GTX-A. 진짜 환영합니다. 가족 단위 승객도 모두 기대감에 부푼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가 그 열차 덕후거든요. 오늘 개통하는 날이라고 해서 일부러 타러 나왔어요. 열차도 넓고 쾌적하고 또 빠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반 열차보다 3배 빠른 GTX-A는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소요 시간이 4배 이상 단축되는 겁니다. 요금은 4,450원, 소요 시간이 비슷한 SRT보다 3,000원 저렴합니다. 광역버스보단 비싸지만 시간은 3배나 절약됩니다. 길에서 낭비하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좀 더 여유롭고 윤택한 시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다만 17분이나 되는 배차 간격과 깊은 승강장은 숙제입니다. 수서역 출구부터 지하 4층에 있는 승강장까지 내려오는데 약 4분이 걸리는데요. 이 에스컬레이터 3개를 갈아타야 하는 만큼 출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면 이동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첫 개통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접수해 추가 구간 개통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이 5G가 도입됐을 때 데이터 이용량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요금제로만 출시해서 비싼 요금제를 쓰게 만든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중간 요금제가 도입됐는데 소비자들의 선택은 뭐였을지 유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5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비싼 요금제를 쓰다가 저렴한 것으로 갈아타거나 지난번에는 7만 5천 원짜리 쓰다가 줄여가지고 5만 원으로 쓰고 있는데 좀 싼 걸로 갈아타고 싶죠. 처음부터 저가 요금제를 쓴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3만 원대 정도 쓰고 있고 요금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난 2019년 5G가 처음 시행됐을 당시 요금제는 단 4종, 데이터는 많고 요금은 비쌌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데이터와 요금을 세분화해 7종을 더 늘렸습니다. 각자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간 요금제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니 전체 5G 사용자의 19%인 621만 명이 새로 생긴 중간 요금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7만 원 이상 요금을 쓰던 비율은 10%포인트 이상 줄었고 4만 원 이하 저가 요금제 비율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요금 부담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까지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배드파더스를 대신해 정부가 대신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또 실효성을 잇는 것인지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한 가정이 된 뒤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3년 전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공개나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24%인 122명만 양육비를 지급했고 그나마 전액 지급한 사람은 2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인데요. 나라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겠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긴급지원제도에서 대상과 기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로 넓어지고 기간도 최대 1년에서 자녀가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19,000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19,000명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456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간 약 4,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평균 920억 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여가부는 기재부와 예산을 논의해 내년에는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겠느냐겠죠.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양육비 회수 비율은 15.3%에 그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회수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 조회가 가능한데 앞으로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양육비를 강제 징수한다는 겁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전 사전 소명 기간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다시 회수하기 위한 방안들일 테고 애초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우선 양육비 채무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운전면허,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그리고 형사조치 4가지의 제재 조치인데 모두 실제적인 효력이 있을 만큼의 수위가 아니에요.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제대로 그 효과가 있어야 국가에서 이런 선지급을 하는 것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양육비 미지급을 형법으로 다뤄서 강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채무자 급여에서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피해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양육의 부담을 지기로 한 이 약속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게 씁쓸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15초만 듣고 거의 똑같은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개발사는 범죄에 악용되는 등 여러 위험성을 고려해 본격적인 일반 출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직접 들어보시죠.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픈 AI가 공개한 보이스 엔진입니다. 15초의 음성을 업로드하면 AI가 비슷한 음성을 흉내냅니다. Force is a push or pull that can make an object move, stop, or change direction. Some of the most amazing habitats on Earth are found in the rainforest. 다른 언어로도 재생돼 교육과 의료 분야 활용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악용을 우려해 일반 출시는 엄격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픈 AI는 지난달 글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AI 소라를 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verybody's character gets like plus 10 crazy points. It's a very stressful thing, and it should be, because we're trying to be responsible about very high stakes. 실제 지난 1월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하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음성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왔습니다.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again. 미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AI로 만들어지는 허위 정보가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최근 미국 볼티모어 항에서 대형 화물선 충돌로 큰 다리가 맥없이 붕괴된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다리 재건에만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형 선박 관련 사고는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신은석 기자가 한 번 터지면 그 위험이 엄청난 대형 선박 사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동강난 도로가 화물선 달리호를 짓누르고 철골은 뒤틀린 채 강을 가로막았습니다. 미 당국이 붕괴된 볼티모어항 다리 잔해 제거에 착수했습니다. Step 1 of that is we're going to clear the debris from the channel. Step 2 is we're going to remove the vessel. 그러나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1000톤급 대형 크레인도 잔해를 들어올리기엔 역부족입니다. Key bridge, which sits on top of the vessel right now, that weight is somewhere between 3,000 and 4,000 tons. So our team needs to cut that truss into sections.
초동 대처가 빨라 참사를 막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와 관련해선 공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리오가 과거 충돌 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인재란 지적도 끊이질 않습니다. They say they checked it in like 3-4 years ago, but did they or did they just mark it off on a to-do list? I think it was absolutely avoidable. 전문가들은 반세기 전 기술로 지어진 다리에 대형 선박이 충돌하면 버티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이번에 무너진 프랜시스 스콧키 다리는 1977년 완공됐습니다. 1980년 플로리다에선 화물선 충돌로 선샤인 스카이웨이 다리가 무너져 35명이 숨지는 등 미국에선 노후다리 붕괴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박 사고로 물길이 막힐 경우 파장이 지역을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미 최대 차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 재건엔 7년이 언급되는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오염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 50 feet down at the bottom, there's also concrete, possibly some containers. 한 번의 사고가 전 세계 리스크로 번지는 탓에 공포의 대형 선박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동아시아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줄기가 불교 미술인데요. 그럼에도 여성을 주제로 이 분야를 풀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불교 미술에 담긴 여성의 이야기를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한다는 관음보살이 선제동자와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보통 관음보살은 남성으로 그려졌지만 부드러운 얼굴과 자비롭고도 인자한 미소는 어머니를 연상시킵니다. 한중일 불교 미술에 담긴 여성성과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전 세계 27개 미술관과 박물관이 소장 중인 걸작 불교 미술 92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자한 표정과 곡선미가 잘 표현된 조각상과 무릎에 아이를 안은 관음보살의 모습엔 당시의 여성성이 아름답게 표현됐고 보살을 따라 극락으로 향하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그려진 불화엔 극락 왕생을 꿈꾸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숭유 억불, 조선 왕조 왕실에서의 불교의 비중을 증명하는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진행된 불교 행사의 모습을 그려낸 궁중 숭불도와 왕후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대형 불상과 불화에는 왕조의 안녕을 기원했던 왕실 여성들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여성의 초점을 맞춘 전시는 동아시아 또 불교 미술을 전체를 아우르는 전시는 없었습니다. 찬란한 불교 미술품 안에 담긴 여성들의 번민과 염원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났던 연꽃처럼 불교에 헌신했던 당시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내일까지는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 내몽골권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황사가 발원하면서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오전 중에도 많은 지역이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내일 비 소식 없이 하늘빛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가 21도, 대구와 창원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